실리콘밸리가 저를 배신자라 불렀던 이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제 설계도로 혈안이 되어 쫓는 이유. 오늘 그 금단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 남자가 한국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전 세계 반도체 지도가 찢겨나갔습니다. AMD GPU 설계 책임자 존 레이필드. 연봉 수십억을 버리고 그가 선택한 곳은 실리콘밸리가 아닌 대한민국 화성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삼성이 GPU를 만든다고? 그건 미친 짓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미친 짓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와 퀄컴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약속입니다. 2027년 약속의 해, 대한민국이 증명할 위대한 역전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나는 AMD에서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GPU를 설계해 왔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바쁜 엔지니어 중 하나였고, 내 손끝을 거친 칩들이 전 세계 수백만 대의 기기에 실려나갔죠. 참 자부심 하나로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3년 어느 날이었죠.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내 견고했던 생각을 완전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당시 우리에게 삼성은 그저 수많은 고객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기술을 돈 주고 빌려 쓰는 라이선스 계약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 존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메모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든다지만 프로세서 설계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 엑시노스라는 이름은 일종의 가벼운 농담거리였습니다. 발열이며 성능 논란에 갤럭시 뽑기운이라는 말까지 커피 한 잔 마시는 자리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오르내리곤 했죠. 나 역시 그런 대화에 거리낌 없이 끼어들었습니다. 악의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 설계를 가져가서 자기 제품에 집어넣는 조립회사. 그게 내가 보던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근본부터 아키텍처를 짜는 일은 우리 같은 정통 기업의 영역이지 그들이 넘볼 곳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복도를 걸으며 벽에 걸린 성과들을 볼 때마다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 뒤로 묘한 오만함이 피어오르곤 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저들은 제대로 된 프로세서 하나 못 만들 텐데 하는 생각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책상 위로 메일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한국팀이 방문한다는 짤막한 안내였죠. 늘 있던 루틴이었기에 별 기대 없이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시작부터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5명의 엔지니어가 이미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친 채 팽팽한 긴장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구조적인 기본 사항을 체크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한국인들의 질문이 날카롭게 파고들기 시작하더군요. 표면을 훑는 게 아니라 아예 뿌리를 캐묻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 방식을 택했는가? 이 구조의 근본적인 대안은 고려해 봤는가? 같은 점점 깊고 집요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예정된 두어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더군요.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나 배가 꽤 고파왔지만 논의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화이트보드는 그림과 수식으로 가득 찼고 회의실 밖 건물 전체가 고요해질 때까지 우리만 그곳에 남아 사투를 벌였습니다. 처음엔 약간 짜증도 났습니다. 이 사람들 대체 정체가 뭘까 싶었죠. 그런데 동시에 기묘한 예감이 스치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배우러 온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의도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눈. 그 차이를 나는 분명히 느꼈고 그 강렬한 잔상은 아주 오랫동안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서도 그 눈빛들이 잊혀지질 않았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구걸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눈. 그 차이를 나는 분명히 느꼈고 그 강렬한 잔상은 아주 오랫동안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날의 미팅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 마음 한구석이 참 묘하게 술렁이더군요.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20년을 버티다 보면 웬만한 일에는 무덤덤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한국인들의 질문, 그리고 그 지독하리 많지 뜨거웠던 눈빛은 도무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삼성이라.
정말로 자신들만의 프로세서를 만들겠다는 건가? 회의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설계라는 게 단순히 사람 몇 명 모으고 돈을 쏟아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수십 년의 시행착오와 수만 명의 노하우가 켜켜이 쌓여야만 비로소 가능한 영역입니다. 아마 얼마 못 가서 포기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마음을 다잡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였을까요? 삼성 측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이 왔습니다. 화성 공장을 한번 방문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정중한 초청이었죠.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했을 텐데 왠지 모를 호기심이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저토록 당당한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자 하는 심삼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화성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낯설면서도 역동적이었습니다. 거대한 공장 단지에 들어서자 삼성이 왜 세계 최고의 제조사라 불리는지 조금은 알 것 같더군요.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건물들과 그 사이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광경에는 묘한 활력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계는 제조와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크고 기계가 정교해도 그 안에 담길 설계도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니까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거대한 껍데기 안에 과연 살아있는 영혼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안내를 받아 들어간 설계실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참 흔하디 흔한 표어라고 생각하며 픽 웃음이 났죠. 실리콘밸리에서도 그런 슬로건은 널려 있거든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뿜어내는 열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화이트보드는 이미 수식으로 새하얗게 덮여 있었고 모니터마다 수천 줄의 코드가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단순히 바쁜 척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몰두하고 있는 그건 차라리 거룩한 집념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삼성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단순히 조립하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만의 성을 쌓기 위해 바닥부터 돌을 다듬고 있는 아주 지독한 장인들이었던 거죠. 미팅룸에서 다시 만난 그들은 일주일 전보다 더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져왔습니다. 이제는 설계의 효율성을 넘어 삼성만이 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묻더군요. 그 질문들을 받으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오만한 벽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의 야경을 보며 나지막이 되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저들의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내가 평생 찾아 헤맨 도전이 바로 이곳에 있는 건 아닐까? 심장 소리가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설레임이 섞여 있는 아주 낯설고도 강렬한 고동 소리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을까요? 삼성으로부터 다시 초청이 왔습니다. 한국 본사와 공장을 직접 보여주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동료들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서도 사실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장 견학이라는 게 대개는 정해진 코스를 돌며 잘 차려진 모습만 보여주는 요식행위이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화성 공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 압도적인 규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군요. 미국 그 어느 시설보다 현대적이었고 거대한 건물들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가는데도 공장 구역의 불빛은 사그라들 줄을 몰랐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동료들은 호텔로 돌아갔지만 나는 왠지 모를 이끌림에 이 거대한 요새를 조금 더 걸어보고 싶어졌습니다.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당연히 정막만이 흐를 거라 예상했는데 복도를 따라 걸을수록 기묘한 광경이 펼쳐지더군요. 불이 환하게 켜진 사무실들이 곳곳에 보였고 그 안에는 엔지니어들이 여전히 모니터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한두 명의 워커홀릭이 아니라 수많은 팀이 통째로 남아있는 듯 보였죠. 나는 걸음을 멈추고 옆에 있던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아직 퇴근을 안 합니까? 그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러더군요. 이곳에선 보통 이렇습니다. 마감이 닥친 것도 아닌데 그냥 스스로 납득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요. 정해진 시간이면 칼같이 퇴근하고 야근은 정말 비상사태일 때나 하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마침 문이 열려있는 사무실이 하나 보였습니다. 안쪽 화이트보드 앞엔 3명의 엔지니어가 무언가를 치열하게 그려대며 토론 중이었고 책상 구석엔 식어버린 치킨박스와 커피컵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죠. 인기척에 고개를 든 한 엔지니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묻더군요. 아직 안 가셨습니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왜 아직 여기 있느냐고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주 나지막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GPU요. 우리 기술로 만드는 GPU 말입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완성할 때까지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네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손으로 해낼 겁니다.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왔습니다. 그건 단순한 열심히가 아니었습니다. 돈이나 승진 같은 세속적인 가치를 넘어선 무언가 거대한 목표를 향해 달리는 집단적인 에너지였죠. 화이트보드 가득 적힌 아키텍처 설계도는 단순히 공부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실전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장인들의 도면이었죠.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보는데 멀리 공장 건물의 불빛들이 여전히 별처럼 빛나더군요. 그날 밤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귓가엔 그 젊은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 때까지는. 실리콘밸리 20년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개인의 커리어나 성취를 위한 열정이 아니라 국가와 시대의 숙명을 짊어진 듯한 그 지독한 집념. 그날 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삼성을, 아니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오해했다는 사실을요.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빌려 쓰는 조립업체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역전극을 준비하는 아주 무서운 조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준비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깊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삼성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우리 기술을 빌려 쓰는 고객이 아니라 어쩌면 머지않은 일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 가능성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엔지니어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AMD로 돌아와 삼성에 관한 자료들을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라는 건 익히 알았지만 깊이 들여다볼수록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눈에 띄더군요. 삼성은 단순히 메모리만 찍어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조를 전담하는 파운드리와 시스템 설계 역량을 모두 갖춘 그야말로 거대한 생태계 그 자체였죠. 문득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설계와 제조, 그리고 메모리. 이 3가지 핵심 무기를 동시에 손에 쥔 회사가 과연 전 세계에 몇이나 될까? 냉정하게 따져봤습니다. 인텔은 제조를 하지만 메모리 사업은 접었고 TSMC는 오직 제조만 합니다. 엔비디아 역시 설계에만 집중할 뿐 생산은 외부에 맡기죠. 그런데 한국의 삼성은 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울타리 안에 가진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업이었던 겁니다. 미국도 일본도 심지어 중국도 해내지 못한 통합 구조를 한국이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아, 이것이 어쩌면 무시무시한 무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인 GPU라면 이야기는 더 달라집니다.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과 최첨단 제조 공정을 동시에 가진 삼성만이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설계를 직접 하고 자기 공장에서 찍어내며 필요한 메모리까지 제때 공급받는 시스템. 이건 우리 AMD도 엔비디아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방식이거든요. 만약 삼성이 정말로 자기들만의 GPU를 만들겠다고 결심만 한다면 그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퍼즐의 모든 조각을 이미 그들의 손바닥 위에 쥐고 있었으니까요. 하루는 동료와 점심을 먹으며 이 이야기를 슬쩍 꺼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삼성이 직접 GPU를 만든다고요? 뭐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시간 꽤나 걸릴 겁니다. 그 사이 우린 더 멀리 달아나 있을 거고요. 맞는 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죠. 화성 공장에서 본 그 잠들지 않는 밤의 풍경이 자꾸만 제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러고 몇 달 뒤였습니다. 업계가 발칵 뒤집히는 소식이 들려왔죠. 삼성이 AMD와의 기술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누군간 삼성이 결국 포기한 거라 비웃었고 누군간 파트너를 바꾼 거라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니, 이건 포기가 아니다. 드디어 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더 이상 남의 기술을 빌리지 않겠다는, 스스로 거인이 되겠다는 선전포고라는 걸 말입니다. 그 예감은 한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제 핸드폰 진동이 정적을 깨뜨렸죠. 화면에 뜬 발신자는 삼성이었습니다. 그 짧은 통화가 내 인생을 완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전화가 걸려왔을 때 상대는 더없이 정중했습니다. 자신을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부문의 담당자라고 소개하며 저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묘한 긴장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보통 이런 제안은 공식적인 채널을 거치기 마련인데 이번엔 방식이 좀 달랐거든요. 며칠 뒤 실리콘밸리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노트북도 거창한 자료도 없이 그저 커피 2잔만 주문한 채 조용히 앉아 있더군요. 자리에 앉자마자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레이필드 씨는 우리 회사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메모리 분야에선 세계 최고지만 시스템 반도체 설계는 아직 배워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제 솔직함이 마음에 든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기술을 빌려 쓰지 않기로 했거든요. GPU를 처음부터 직접 설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접 들으니 그 무게감이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론을 던졌죠.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AMD에서 쌓아온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키텍처를 그려본 사람의 그 관점 말입니다. 그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흔든 건 연봉이나 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던진 마지막 한마디가 제 심장을 정통으로 건드렸거든요. 당신은 지금 그곳에서 진짜로 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이 제 안에 무언가를 거세게 깨우더군요. 사실 저는 그동안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처럼 정해진 설계를 개선하는 일에만 매몰되어 있었거든요. 혁신보다는 관리에 익숙해진 제 모습이 늘 아쉬웠는데 말입니다. 그가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면 백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당신만의 기술을 만들 수 있고 성공하면 그건 온전히 당신의 이름이 새겨진 역사가 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백지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엔지니어에게 이보다 더 치명적인 유혹이 또 있을까요? 물론 두려웠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모든 걸 버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점. 그렇게 대한민국이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며칠 동안은 정말 아무에게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파격적인 제안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한편으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현실적인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더군요. 사실 AMD에서의 20년은 참으로 평온했습니다. 안정된 연봉에 확실한 사회적 위치, 그리고 격이 없는 동료들까지 부족할 게 없었죠. 하지만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삶인가? 하고 말입니다. 남이 그려놓은 설계를 조금씩 고치는 일만 반복하다가 이렇게 은퇴를 맞이하는 게 정말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노트를 꺼내봤습니다. 20년 전 처음 입사하던 날 적어둔 목표 중 하나가 눈에 띄더군요. 바로 내 이름이 붙은 아키텍처 만들기,
였습니다. 참 웃음이 나더라고요. 젊은 날의 그 뜨겁던 야망은 어느새 현실의 무게에 묻혀버렸고 이제 그런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나이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삼성의 그 제안은 제 마음속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그 오래된 꿈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백지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어쩌면 이게 엔지니어로서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삼성에서 제안이 왔다고, 한국이 나를 부르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아내는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다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당신 요즘 계속 넋이 나간 사람처럼 생각에 잠겨 있었잖아. 뭔가 큰일이 터진 줄 알았어. 아내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가슴은 뛰는데 머리는 가지 말라고 말린다고,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인지 확신이 서질 않는다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제 눈을 가만히 응시하며 말하더군요. 20년 동안 당신이 일 이야기하며 제일 행복해 보였던 때가 언제인지 알아? 바로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였어. 이미 닦인 길을 편하게 가는 건 당신 스타일이 아니잖아. 그 한마디가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나는 늘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싶어 했고 안락함보다는 치열한 도전이 체질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그 본능을 잊고 살았던 것뿐이었죠.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제 걱정에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지. 중요한 건 나중에 당신 자신에게 후회를 남기지 않는 거야. 며칠 후 삼성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자리에 마주 앉은 그에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실패할 가능성, 솔직하게 얼마나 됩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높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요.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성공의 가능성은 영원히 0%일 겁니다. 그러고는 확신에 찰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갈 각오가 있고 중간에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 단단한 확신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심이었고 정말로 역사를 새로 쓸 작정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는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세부 조건들을 협의해 봅시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죠. 그가 밝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역사를 만들어 봅시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망설임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오직 앞으로 향해 달려나가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나니 해야 할 일들이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쏟아지더군요. AMD에 사표를 던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켜켜이 쌓아온 수많은 인연에게 작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상사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그는 꽤나 큰 충격을 받은 눈치였습니다.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에 삼성이라고 답하자 잠시 말을 잃고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군요. 왜 굳이 그 험한 길을 가느냐는 물음에 저는 아주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고는 했지만 아쉬움 섞인 그 표정까지는 차마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동료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진심으로 응원해줬고 누군가는 미친 짓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삼성이 정말 GPU를 만들 수 있겠냐며 의심 섞인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화성 공장에서 마주했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밤 11시에도 눈을 번뜩이던 엔지니어들의 그 지독한 눈빛, 그리고 우리 손으로 해내겠다던 그 단호한 목소리 말입니다. 그 기억이 흔들리던 제 선택을 든든하게 지탱해 주었습니다. 삼성과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한국기업 특유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 명확한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 이게 바로 한국의 방식이더군요. 특히 실패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만약 3년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제 물음에 그들은 아주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5년을 보시죠. 5년으로도 부족하다면 10년을 내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비로소 안심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단기 성과에 급급한 게 아니라 진짜 근본 기술을 갖고 싶다는 걸 절실히 느꼈으니까요.
출국을 며칠 앞두고 오랜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지나온 세월을 반추했습니다. 짐을 모두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사무실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오는데 20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여기서 배운 모든 것들이 참으로 소중했지만 이제는 정말 새로운 길을 떠나야 할 때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공항을 향한 차 안에서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불안해? 라고 묻는 그녀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응, 솔직히 불안해. 하지만 동시에 심장이 터질 것처럼 설레네.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야.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었습니다. 목적지는 인천. 이 도시가 앞으로 내 인생의 새로운 무대가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탑승구를 지나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부셨던 실리콘밸리와 20년의 청춘이 저 멀리 남겨지고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컸습니다. 그 지독한 한국 엔지니어들과 어깨를 맞대고 일하면 대체 어떤 괴물이 탄생할지 벌써부터 궁금해졌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을 보니 샌프란시스코 베이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구름 위로 솟구쳐 오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불가능일 가능으로 바꾸는 나라, 한국에서의 도전이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과연 세계 최고라는 명성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한국이구나 싶더군요. 한글과 영어가 나란히 적힌 안내판들을 보며 그제야 내가 정말 한국에 왔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삼성 직원이 미리 마중을 나와 있더군요. 정중한 환대를 받으며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은 참 생경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고층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실리콘밸리보다 훨씬 빠르게 질주하는 차들의 속도감. 그 역동적인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삼성 본사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압도적인 규모의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오르는데 묘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싸더군요. 회의실에서 처음 마주한 팀원들. 15명의 한국 엔지니어는 젊고 날카로웠으며 무엇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간단한 소개가 끝나자마자 한 엔지니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영어로 묻더군요. AMD에서 배운 것들을 여기 그대로 적용할 계획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방식은 그들에게 최적화된 것이죠. 우리는 삼성에 맞는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제 대답에 팀원들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지더군요. 기존 방식을 강요하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과 우리만의 것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통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팀과의 첫 번째 신뢰가 싹트는 걸 느꼈습니다. 오후 내내 기술 현황을 파악해보니 준비 상태가 꽤 훌륭했습니다. 라이선스를 쓰며 쌓아온 노하우가 상당하더라고요. 물론 근본적인 아키텍처 설계 경험이 부족하다는 명확한 한계도 보였지만 말입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 무렵 한 팀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묻더군요. 솔직히 우리가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업계에선 다들 불가능하다고 비웃는데요. 저는 거짓으로 안심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순간도 오겠죠. 하지만 결코 불가능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기엔 다른 곳엔 없는 결정적인 무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고 묻는 그에게 저는 답했습니다. 설계와 제조, 그리고 메모리를 모두 거머쥔 이 완벽한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화성 공장에서 내가 직접 본 당신들의 그 지독한 집념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활짝 웃더라고요. 화성 공장 이야기를 이미 들었다면서 그날 밤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자기였다는 겁니다. 사실 복도에 서 계시던 당신을 저도 봤습니다. 정말 세상 좁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더군요. 우리는 뜨겁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가 그러더군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독하게 매달렸습니다. 우리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할 그날을 꿈꾸면서요. 당신 같은 전문가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제 오셨으니 정말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팀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요. 기술적인 빈틈은 채우면 그만이지만 이렇도록 확고한 마음가짐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니까요.
이런 팀이라면 정말로 기적을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첫날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선택 잘했다. 이 여정의 끝이 어디일지 정말 기대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회의에서 나는 팀원들에게 질문을 던졌죠. 우리가 만들고 싶은 GPU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처럼 강력한 성능이어야 한다. 퀄컴처럼 전력 효율이 좋아야 한다. 혹은 애플처럼 생태계와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었죠.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만의 특징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남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에 한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메모리와의 통합입니다. 한국은 HBM 세계 1위입니다. 이걸 GPU에 최적화하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건 엔비디아도 퀄컴도 못하는 일입니다.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삼성은 고성능 메모리를 직접 만들고 있었고 설계 단계부터 이를 고려한다면 완전히 다른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다른 엔지니어가 덧붙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파운드리도 있습니다. 설계하면서 동시에 제조 공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엄청난 강점입니다. 맞았습니다. 설계와 제조가 같은 조직 안에 있다는 시너지를 활용한다면 차별화가 가능했죠. 화이트보드에 구조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에 코어를 놓고 한쪽에는 메모리 컨트롤러를, 다른 한쪽에는 전력 관리 시스템을 배치했습니다. 모든 요소가 긴밀하게 연결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저녁을 시켜 먹으며 계속 토론했고 화이트보드는 온통 그림과 수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의 눈빛에 열기가 느껴졌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 팀원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누군가 방향을 제시해 주길 기다린 게 아니라 함께 방향을 만들어갈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어떻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왜 이 방식이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트레이드 오프를 명확히 이해하려 했고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며칠간 논의가 계속되자 점점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방식과는 확실히 다른 구조였습니다. 엔비디아는 범용 고성능을, 퀄컴은 모바일 효율을, 애플은 자기 생태계 최적화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메모리와 제조, 그리고 설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 접근. 이건 세계에서 유일하게 삼성만 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드디어 첫 번째 설계안이 나왔습니다. 아직 조악하고 수정할 부분이 산더미 같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우리가 백지에서 직접 만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팀원들과 그 설계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갈 길은 멀지만 이 방향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 팀원이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될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 해보고는 알 수 없죠. 그리고 해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원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니까요.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안 보여도 방향은 보였고 길은 멀어도 첫걸음은 뗐습니다. 결과는 모르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설계가 깊어질수록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이 한학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이론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던 것들이 실제 구현 단계에선 여지없이 막혔고 예상치 못한 복잡한 문제들이 그야말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뼈아픈 난제는 역시 전력 관리였습니다. 고성능을 내려면 전력 소비가 감당 못할 만큼 급증했고 전력을 줄이자니 성능이 곤두박질 쳤죠. 이 냉혹한 균형점을 찾는 게 정말이지 고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팀원이 참담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져왔더라고요. 우리 설계대로라면 발열이 무려 30%나 초과하는데 이건 모바일 기기에선 도저히 쓸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몇 주간 밤낮 없이 공들인 설계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팀 전체에 번졌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좌절감이 컸습니다. AMD에서라면 이미 검증된 정답지가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모든 걸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내야만 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더군요.
이게 바로 백지에서 시작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구나. 쉬운 길이었다면 남들이 벌써 다 해치웠겠죠. 어렵기 때문에 우리만이 해낼 가치가 있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머리를 맞댔습니다.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죠. 밤늦도록 이어진 토론, 식어버린 피자를 나눠 먹으며 화이트보드를 수십 번도 더 지우고 다시 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아주 조심스럽게 아이디어 하나를 던지더군요. 메모리 컨트롤러와 GPU 코어를 옆이 아닌 위아래로 연결하는 적층형 구조를 시도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데이터 전송거리가 단축되면서 전력 효율도 획기적으로 좋아질 텐데요. 순간 뇌리에 번개 같은 인감이 스쳤습니다. 그건 설계와 제조 기술을 동시에 틀어준 삼성만이 구사할 수 있는 이른바 어드밴스드 패키징 전략이었습니다. 지체 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죠. 며칠 뒤 나온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발열은 20%나 줄었고 성능 손실은 5%도 안 들거든요. 드디어 실용화의 문턱을 넘은 셈입니다. 회의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으로 그 높은 벽을 넘었다는 성취감이 온몸으로 전해졌죠. 저는 돌파구를 찾아낸 그 젊은 엔지니어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맨 삼성만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이번엔 메모리 대역폭에서 병목 현상이 터져 나왔거든요. 데이터 처리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느렸던 거죠. 다시 회의실에 모였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좌절하는 기색은 어디에도 없었죠. 저는 거기서 한국팀의 무서운 회복력을 봤습니다.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 문제 해결 모드로 빠르게 전환하더군요. 한 선배 엔지니어가 툭 던진 한마디가 참 묵직했습니다. 방금 전 전력 문제도 풀었는데 이것도 풀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그 담담한 확신이 팀원들의 사기를 다시금 북돋았습니다. 모두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화이트보드 앞으로 모여들더군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정이 예상보다 훨씬 고되긴 하지만 우리 팀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는 문제를 두려워하기보다 해법을 찾는 과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야말로 팀이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죠. 무엇보다 가슴 벅찼던 건 그 누구도 포기를 입에 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벽에 부딪히면 길을 만들고 길이 없으면 문을 내는 그 지독한 끈기. 한국인 특유의 이 집념이 결국 우리를 목표한 곳까지 데려가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게 됐습니다. 프로젝트가 속도를 낼수록 외부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냉담하게까지 했습니다. 업계 뉴스들은 한국의 도전을 비웃기라도 하듯 회의적인 기사들을 쏟아냈죠. 어쩌다 삼성의 GPU 개발 소식이 들려오면 댓글창은 비아냥거리는 반응들로 도배가 되곤 했습니다. 한 유명 기술 매체는 아예 삼성의 무모한 도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더군요. 너무 늦었고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냉혹한 분석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AMD 시절 동료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잘 지내냐는 안부 뒤로 솔직히 네 커리어가 걱정된다는 우려가 섞여 있었죠. 삼성이 정말 GPU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냐는 그의 물음에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해보지 않고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 팀은 지독할 정도로 진지하다. 결과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한 컨퍼런스에서 제 이야기가 가십거리가 됐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존 네이필드가 쌓아온 명성을 스스로 망치고 있다고 혀를 찼고 누군가는 삼성에 속은 거라며 동정 섞인 평을 내놓았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런 평가들이 꽤나 신경 쓰였습니다. 2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커리어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혹시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해 팀원들을 마주하면 그런 잡념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평가 따위엔 눈길조차 주지 않았거든요. 오직 기술을 빚어내는 데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그 흔들림 없는 모습이 오히려 흔들리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곤 했습니다. 한 번은 팀 회식 자리에서 한 엔지니어가 넌듯이 묻더군요. 미국 친구들이 뭐라고 하느냐며 우리를 비웃지는 않느냐고 농담처럼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숨기지 않고 답했습니다. 솔직히 다들 회의적이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자 그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세계가 한국을 무시할 때
보란 듯이 해내면 그게 진짜 역전 아닙니까?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끝내 성공하는 것. 그게 진짜 배기 성공이죠. 비웃음요? 오히려 더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한국 팀원들은 외부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가운 냉소를 뜨거운 에너지로 치환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죠. 사실 경쟁사들의 속내도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겁니다. 한 퀄컴 엔지니어는 사적인 자리에서 시간 낭비일 뿐이라며 일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엔비디아 CEO의 인터뷰 기사도 봤죠. 삼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GPU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며 수십 년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답했더군요. 아주 정중한 어조였지만 뉘앙스는 분명했습니다. 너흰 안 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우리 팀원들은 이미 그 모든 시선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팀원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남들이 뭐라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압도적인 결과로 증명하는 것뿐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팀을 이끌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이 팀이 저를 지탱하고 이끌어주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들의 단단한 확신이 제 안의 불안을 잠재우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빚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강해지고 있는가였습니다. 2027년, 한국이 세계의 의구심에 답을 보여줄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증명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저 묵묵히 그리고 치열하게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몇 달이 지나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방식은 실리콘밸리와는 아예 차원이 달랐고 무엇보다 압도적으로 효과적이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속도였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완벽을 기하며 서류와 씨름할 때 이곳 한국은 망설임 없이 실행을 택하더군요. 미국에서 한 단계를 완벽히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갈 때 여기서는 서너 단계를 동시에 밀어붙였습니다. 일단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테스트하고 현장에서 즉시 수정하며 다시 달리는 식이었죠. 처음에는 이 방식이 꽤 불안했습니다. 기초가 부실해서 나중에 큰 화를 부르는 건 아닐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제 기호였습니다. 이곳에선 팀워크가 개인주의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으니까요. 한 선배 엔지니어가 웃으며 그러더군요. 빨리 실패하고 더 빨리 배우는 것, 그게 우리가 세계를 따라잡은 방식입니다. 실제로 그 효율은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우리가 단 3주 만에 첫 시제품을 뽑아냈을 때 AMD라면 최소 3개월은 좋게 걸릴 일입니다. 완성도는 조금 떨어졌을지 몰라도 우리는 남들보다 석 달이나 앞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낸 셈이죠. 협업 방식도 아주 독특했습니다. 미국처럼 자기 영역에 선을 긋지 않더군요. 전력관리 담당자가 메모리 컨트롤러 코드를 수정하는 걸 보고 이유를 물었더니 어차피 다 연결된 일인데 눈에 보이는 사람이 먼저 고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책임자를 가리기 전에 해결부터 하는 이 유연함이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주고 있었습니다. 회의도 프레젠테이션 대신 화이트보드 앞에서 즉석 토론으로 끝냈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몰임은 누구의 강요도 아닌 승부사 기질 그 자체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퇴근하려다 마주친 팀원이 그러더군요. 지금 막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내일로 미루면 이 뜨거운 느낌을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는 실제로 2시간을 더 남아 돌파구를 찾아냈고 다음 날 아침 그 코드는 우리 설계의 핵심이 됐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열정이 모여 만드는 시너지는 제가 실리콘밸리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괴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빠른 실행, 개인의 천재성보다 팀의 합심, 그리고 불가능을 비웃는 도전 정신, 일하는 방식 자체를 송두리째 다시 배우고 있었던 거죠. 2025년의 마지막을 지나고 있는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이 지독하고 뜨거운 방식이 결국 세계를 놀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에 온 지 어느덧 1년이 지났고 우리는 마침내 중요한 이정표 하나를 세웠습니다. 바로 엑시노스 2800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세상에 나온 것이죠. 우리 기술로 빚어낸 생애 첫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였습니다. 비록 완성품은 아니었지만 백지 위에서 시작했던 우리의 처절한 설계가 살아 움직이는 실물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참으로 묘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고 또 어떤 부분은 뼈 아플 만큼 실망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냈다는 그 압도적인 사실 자체였습니다. 불과 몇 센티미터에 불과한 작은 실리콘 조각이었지만 그 안에는 우리 팀원들의 수천 시간어치 눈물과 수백 번의 실패가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에 취해 있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진짜 목표를 향해야 했으니까요. 다가올 2027년까지 이 칩을 세계 시장에서 통할 상용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의실로 모여 로드맵을 수정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월 단위로 쪼개고 단계별 목표를 다시 세웠죠. 일정은 숨이 막힐 만큼 빡빡했지만 예전처럼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한 팀원이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2027년에 정말 엔비디아나 퀄컴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가심속에 품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이미 수십 년을 앞서갔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가보지 못한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HBM과 파운드리, 그리고 설계를 하나로 묶는 우리만의 통합 전략. 메모리와 제조를 한 몸처럼 움직이는 이 구조로 간다면 충분히 차별화된 승부가 가능합니다. 남들을 흉내내기만 하면 영원히 2등일 뿐이지만 판을 흔들면 생산이 있는 법이거든요.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만의 길을 찾는 것만이 유일한 승부수라는 걸 이제 모두가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죠. 삼성 경영진과의 미팅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이어졌습니다. 예상보다 진척이 빠르다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더군요. 다만 약속한 2027년의 데드라인만큼은 반드시 지켜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묵직한 압박이었지만 동시에 그만큼 우리를 믿고 있다는 강한 신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다시 방문한 화성 공장에는 오직 우리 팀만을 위한 전용 라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설계팀과 제조팀이 시작부터 이렇게 긴밀하게 어깨를 맞대는 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입니다. 설계와 동시에 제조를 고민하고 현장의 문제를 즉시 설계에 반영하는 이 순환 시스템이야말로 오직 우리만 할 수 있는 필살기였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숙소로 돌아오며 서울의 야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2027년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스스로를 증명할 그 약속의 해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만든 이 GPU가 실제 제품에 실려 나갈 때 세계는 우리를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물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대가 훨씬 더 큽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이 여정은 충분히 가치 있는 역사였다고 확신합니다. 어느 여유로운 주말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남산 산책로를 느릿하게 걷고 있었죠. 이런저런 소소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 한국에 온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더군요. 아내가 문득 묻더군요. 정말 후회는 없느냐고 말이죠. 미국에 그대로 있었다면 훨씬 편안한 삶이었을 텐데 굳이 이 먼 타국에서 고생할 필요가 있었겠냐며 조심스럽게 내 마음을 살피더라고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몸은 편하지 않지. 언어도 문화도 여전히 낯설고 말이야. 하지만 후회는 단 1%도 없어. 왜냐고 되묻는 아내에게 선뜻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참 뒤에야 속내를 꺼냈죠. 한국에는 말이야,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실리콘밸리에는 없는 것. 아니, 세계 어디를 가도 찾아볼 수 없는 것들 말이야. 기술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이를 밀어붙이는 방식이 달라. 무엇보다 사람들의 그 뜨거운 에너지가 완전히 다르거든. 미국이 정교한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면 한국은 지독한 열정으로 움직였습니다. 미국이 개인의 수월성을 믿는다면 한국은 단단한 팀의 힘을 믿었죠.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이던 과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곳에선 그 틀을 깨부수는 게 지극히 당연했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달려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걸 더 수치스럽게 여기는 곳이었죠.
아내가 내 표정을 보더니 미소 지으며 말하더군요. 당신 지금 참 행복해 보여. 미국에 있을 때보다 눈빛이 훨씬 살아있네. 사실 그거면 된 거 아니야? 그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설렐 정도였으니까요. 남산 정상에서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저를 불렀던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나라. 화성 공장의 그 잠들지 않던 밤. 그리고 우리 손으로 해내겠다던 그 간절한 한마디가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AMD에서의 20년은 훌륭한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죠. 이미 정해진 궤도만을 따라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릅니다. 우리가 빚어내는 모든 소자 하나하나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고 성공이든 실패든 그건 온전히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엔지니어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팀원들에게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함께 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글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들이 쏟아졌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같은 투박하지만 뜨거운 진심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해낼 것입니다. 단순히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이어야만 하는가? 한국에는 세계가 포기한 것을 기어이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함께 끝까지 가는 팀이 있습니다. 다가올 2027년, 한국은 세계에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위대한 역사의 증인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2027년. 그것은 대한민국과 세계가 맺은 하나의 거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증명. 이제 그것은 단순한 목표를 넘어 우리 모두의 긍지가 담긴 약속이 되었습니다. 팀 전체가 그 운명의 날짜를 향해 달리고 있었고 매일이 그 약속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소중하고도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제가 처음 삼성을 마주했을 때 느꼈던 감정은 무시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저 남의 기술을 빌려 쓰는 라이선스 고객일 뿐이라고 GPU를 제대로 빚어낼 그릇이 아니라고 치부를 썼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단지 세계가 아직 그 무서운 진실을 몰랐을 뿐이었죠. 왜 한국이어야만 했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통합 구조, 불가능을 모르는 도전 정신, 그리고 함께 끝까지 가는 한국인들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성취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많은 특허를 가졌느냐가 기준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함께 무엇을 만들어냈는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지독한 공동체의 차이가 결국 완전히 다른 결과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어느 날 회의 중에 한 팀원이 묻더군요. 만약 우리가 정말 성공한다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저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합시다. 지금은 오직 2027년에만 모든 걸 쏟아부읍시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팀이라면 그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미 불가능해 보이던 꿈을 현실로 빚어내고 있으니까요. 다음 도전이 무엇이든 이제 제게 두려움이란 없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어느덧 2년째 되던 날, 우리는 소박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백지 위였는데 이제는 실제로 숨쉬듯 구동되는 프로토타입이 있고 명확한 지도가 그려져 있으며 무엇보다 끝까지 함께 갈 위대한 팀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홀로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20년 전 AMD에 첫 발을 내디던 날 노트에 적었던 목표가 떠오르더군요. 내 이름이 새겨진 아키텍처 만들기. 2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고 잊고 살았던 그 꿈이 지금 이곳 한국에서 현실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2027년 한국이 만든 GPU가 마침내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엑시노스 2800. 아마 세계는 경악할 것입니다. 그 칩 안에는 내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팀 전체의 영혼이 새겨질 것이며 그것은 제 생애 가장 자랑스럽고 눈부신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도했고 멈추지 않았으며 기어이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그 치열했던 과정 자체가 이미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선택했고 한국은 저를 뜨겁게 받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고 이 길이 어디로 가든 제 인생에 후회란 단어는 없을 겁니다. 왜 한국인가? 다시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한국에는 세계가 포기한 것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지독한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함께 끝까지 가는 팀이 있습니다. 드디어 다가올 2027년, 대한민국은 세계를 향해 똑똑히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늦지 않았다고, 불가능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